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용학입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학회가 11개의 학회와 함께 연합으로 학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저한테 이렇게 기조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저한테 그 조직위원회에서 전해준 가제의 주제는 뭐였냐면 공동체,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좁은 의미의 공동체에서는 협력과 연대는 언제나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가라는 질문보다는 제가 제목을 조금 바꾸자. 그래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힘이 과연 역사적으로 언제나 당연한 것이었는가?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라는 큰 문명사적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큰 문제 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우리 인류가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가 분열될 위험에도 직면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이 주제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트럼프 지지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내 주변에는 다 트럼프를 반대하는데 또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가?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가 둘로 쪼개져 있는 현상들이 상당히 깊게 관찰이 되었죠. 그 비슷한 시기에 브렉시트라는 영국에서의 결정이 났을 때 과연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내 주변에는 다 반대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도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조국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조국 사태도 내 주변에는 다 지지자거나 반대자인데 이들은 반은 어디 있는가? 국민의 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갔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공동체에 결속시키는 힘이 가능한가라는 것은 제가 처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갈 때 이때 사회학이라는 학문이 태동을 했는데 초기 사회학자들이 던졌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공동체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공동체 구성 원리가 변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면서 네트워크와 AI가 결합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제기했던 제 문제와 같은 공동체의 분열의 조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농촌 사회에서 농촌 공동체를 결속시켰던 아주 강력한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질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체계를 갖고 있고 믿음, 천동설을 믿고 있었고 이런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하면은 엄청나게 잔인한 처벌이 따랐죠. 푸코가 얘기하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는 이 당시에 인류가 형벌을 내리는 잔인한 방법들을 정말로 지독하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못을 박아서 죽이는 행위,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최대한의 고통을 주겠다라는 그런 형벌들이 동질성에서 벗어난 일탈자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럼 이 형벌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정말 요새 같으면 연예인들의 공연을 보듯이 상당히 환호하고 즐기면서 이런 처벌을 즐기기도 했었죠. 공포를 자아내는 이러한 일탈에 대한 처벌, 이것이 공동체를 지속시키는 원리였고 또 이 안에는 또 생존권 윤리라는 강력한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 권리가 깨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은 큰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은 부자들이 곡간을 풀어서 식량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생존권을 지켜주는 이런 윤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구휼제도의 시초라고 보여지죠. 이런 농경사회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도시화 산업화 때문이죠.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는 제가 가져온 두 가지 사진으로 이 문제를 상당히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은 클로바 이파리처럼 생겼죠. 이 클로바 이파리는 도시의 유동성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농촌에서는 사람들이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았던 사람들이 도시에 오면서 이리저리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유동을 하고 있었죠. 그럼 누가 누군지를 모르죠. 밑에 있는 사진은 스위치보드, 그러니까 전화 교환기입니다. 이 도시에서의 전화 교환기의 상징성은 익명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잃어버리고 다 번호로 불리게 되는 그런 사회로 오게 됐죠.
자, 이런 사회에서 마을에서 지니고 있었던 이런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원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우리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있을까? 도시에서? 그러나 그것을 결속시킬 수 있다라는 답이 고전 사회학자들의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분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부는 농부에게 의존하게 되고 농부는 변호사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런 상호 의존성이 서로가 필요로 하는 이 상호 의존성이 새로운 도시 공동체의 결속 원리로서 제안이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동체의 구성 원리가 신뢰라는 개념으로 새로 부상이 됐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를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낯선 사람의 집에 가서 잘 수가 있습니까? 그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네트워크가, IT 네트워크가 안정성을, 신뢰를 보장해주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원리로 구상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회학자들이 새로운 구성 원리, 공동체 원리를 제가 영어로 썼던 사회 집단의 상호 교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번이라는 사람은 ACD에 속해 있고 3번이라는 사람은 ACD에 속해 있다고 쳐보죠. 그러면 1번과 3번은 3이라는 중첩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거를 똑같은 걸로 추론을 해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되죠. 이것이 네트워크 사회의 공동체 기본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때 어떤 식의 분열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시죠. 한 번은 이렇게 쪼개집니다. 한 번은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게 바로 라인이 크로스 카팅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쪼개질 때마다 같은 균열선이 계속 생긴다면은 이거는 공동체의 균열이 되고 협력과 연대가 가능하지 않은 사회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새로운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진단하는 것은 크로스 카팅이 아니라 계속 같은 선이 지금 그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과연 협력과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 크로스 카팅의 예를 한번 제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하원 의원들이 투표를 하는 패턴에 의해서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은 공화당 의원들, 이 파란색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서로 군집이 달라져 있죠. 근데 안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선이 이렇게 갈립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에라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합니다. 에라들이 당을 떠나서 서로 상대방 당을 지지해주는 안건에 찬성하는 이런 에라들이. 그 다음 안건은 총기 사건에 대한 총기 규제에 관한 안건인데 그때는 라인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선이 그려지지 않고 한 번은 이렇게 그려지고 한 번은 이렇게 그려지면서 패가 갈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로서 지속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얽혀 있고 여기 색깔은 뭘 의미하냐면 의견의 종류입니다. 의견의 종류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나중에 색깔도 나눠지고 네트워크도 끊어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공동체의 균열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렇게 간다면은 우리 사회나 전 세계의 문명에 커다란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공동체 균열의 조짐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투표의 거리감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은 70년대에는 비교적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0년, 10년, 20년 이렇게 되면은 이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식으로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그 조짐이 당 사이에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봐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의견이 94년에는 비교적 중첩도가 높고 가까웠습니다. 2004년에 조금 벌어졌죠. 2017년에 훨씬 더 많이 벌어졌죠. 만약 오늘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 거리는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사전투표장에 트럼프 지지자와 반 트럼프 이 사람들이 바이든 지지자들이 총기를 들고 나와서 지금 대치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가 미국에 혹시나 내란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하는 사람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건 그 당시 이 4년 전에 클린턴 지지자와
트럼프 지지자 사이의 트위터 네트워크입니다. 이거 보시면 혹시 세포 분열하기 직전의 세포 모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빨간색은 트럼프 지지자, 왼쪽에는 클린턴 지지자, 완전히 자기들끼리만 얽혀 있고 이게 이제 쪼개지기 직전에 세포 분열 형태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재미난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 사이트들의 키워드들의 중첩도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진보 사이트는 보수 사이트에서 쓰는 용어들과 어떤 용어를 중첩적으로 키워드를 쓰는가, 많아봐야 5%의 키워드가 중첩되고 있습니다. 3%, 1%. 이 중첩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두 사이트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왜 생기느냐? 저는 이것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때문에 생겨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이 다를 때, 파란색 의견과 빨간색 의견이 다를 때 오래 상호작용하다 보면은 생각이 같아집니다. 이것이 보통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같이 나는 현상인데, 온라인에서는 끊고 옮겨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옮겨가면은 내가 싫은 소리야? 그러면 이거 끊고서 딴 데로 옮겨가는 게 너무 쉬워지니까 이런 것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해봤냐면, 너하고 나하고의 의견 차이가 예를 들어서 D보다 크면은 난 떠난다, 딴 데로 간다, 다른 사이트를 찾아간다,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처음에 다양한 의견이 섞여서 하는 이런 네트워크에서 의견들이 분할되다가 같은 의견들이 모여있죠. 그랬다가 양극단으로 집단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쉽게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특징적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공동체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초기 사회학자가 던졌던 질문을 전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쫓겨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30분을 준다고 그래서 왔더니 여기 오니까 25분 만에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 좀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한번 보시죠. 저는 이거를 Battle of Stories라고 부릅니다. 이야기 전쟁이 시작됐다. 이야기 전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주목을 끄는 방법이 뭘까요? 센세이셔널한 정보가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보통 정보 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주목받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극단적인 센세이셔널리즘으로 가게 되고, 어떤 때는 페이크 뉴스로까지도 가는 겁니다. 사실 그 빅브라더, 그러니까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을 보면은, 책을 보면은 그 안에 2 plus 2 equal 5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갖게 되면은 정부가 2 더하기 2는 5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미리 예견을 한 것입니다. 이미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Alternative Facts라는 대안적 사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트럼프의 그 취임식 날 워싱턴 광장에 역대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는 백악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미국의 메이저 신문들이 오바마 때의 사진하고 트럼프 때의 사진을 비교를 했습니다. 오바마 때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것은 alternative fact다, 대안적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크 뉴스, alternative fact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실과 관계없어도 좋다, 내 정보는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끊임없는 경쟁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존이라고 이게 가상의 개념입니다만은, 만약에 구글하고 아마존이 합병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가상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구글하고 아마존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모든 정보는 개인 맞춤형 정보로 evolving, personalized information construct. 신문이 옛날에는 매스 미디어였죠. 이제 각 개인에게 신문 정보가 배달될 것이다라는 게 구글존의 개념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합쳐지면은 이게 가능할 것이다. 정말 놀라운 세상이 되는 것 같겠죠.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 친구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그런 정보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회사들이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맞춤 정보로 전해주기 때문에 나는 내 친구가 본 정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평소에 믿고 있던 신념하고 배치되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즉각적으로 배척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컨퍼미티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 개인이 자기 확증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들을 심리적 상태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뇌에서도 생리학적으로 그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요새 뇌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많은 사실들이 그 뇌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정보하고 다르면은 그대로 버려버리게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치 엔진이라든지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네트워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초기에 이런 데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런 개발하는데, 근데 요새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모든 채널에서 추천되는 컨텐츠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많이 본 것이 추천되는 겁니다. 또는 나하고 비슷한 서치 패턴을 갖는 사람의 똑같은 패턴을 갖는 사람들이 본 것을 나에게 추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은 자기의 확증 편향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정보가 자꾸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궁극적인 개념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정보 고치가 만들어진다. 왜? 정보 고치는 뭐죠? 자기가 짜낸 실 안에 자기가 갇히는 것이죠. 내가 서치하고 있는 패턴 안에 내가 갇혀서 다른 정보는 접할 기회가 없고 고치 안에서 내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이 고치가 지금 둘로 분화되고 있는 과정이 우리 문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문제죠. 이것은 결국은 신뢰의 위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 고치에 있는 정보는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내 정보 안에 정보만 믿어지는 거죠. 그런 이런 정보 고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런 미디어들은 지금도 매크로라든지 검색어 랭킹, 리트위트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더 놀라운 일은 네트워크 암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하면 BTS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BTS의 암이 아시죠?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군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군대는 군번도 없으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자생적인 조직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최근에 발견되어지는 트위터 계정에서 소셜 보트라는 게 있습니다. 로봇죠. 소셜 로봇. 러시아가 운영하는 소셜 로봇가 트위터 전체 계정의 0.5%라는 게 최근에 밝혀집니다. 이 연구 과정이 굉장히 재밌는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론 조작 활동일 수도 있고 가짜 정보를 확산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런 네트워크 아미의 활동들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조화라는 현상이 네트워크에 생겨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한쪽으로 확 쏠리는 여론몰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확산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정보의 확산은 지그모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리면서 정보가 확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는 네트워크 암의 활동이 일어났을 때는 급속하게 생겨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제가 주목하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네트워크는 불평등의 제조기다. 네트워크에 뭐가 들어오면 이 안에서 엄청난 불평등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제주도에 한번 가셔서 음식점의 변화를 한번 좀 잘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대부분의 음식점에 손님들이 비교적 골고루 있었는데 이제는 잘 되는 집에는 줄이 굉장히 길고 안 되는 팔이 날리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렇죠?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죠. 네트워크의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사람들은 맨 상위 쪽에 음식점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불평등이 점점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파워 커브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위는 이렇게 굉장히 높은 소득을 갖죠. 2위, 3위, 4위. 그래서 정규 분포로부터 확 일탈돼서 이런 분포를 갖는 부의
분배가 일어나고 시작했다. 미국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0.01% 갑부들이 지난 60년대부터 2020년까지 얼마나 빠르게 부를 팽창시켰나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통 상위 1%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상위 0.01%라는 겁니다. 1% 사람들, 상위 1%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 사람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가 차지하는 부는 얼마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0.01%가 차지하는 이 사람들의 부.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혹시 아시겠죠? 이들은 다 네트워크로 돈을 번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네트워크로. 예를 들면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식의 갑부들이 돈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죠. 이런 걸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이걸 1이라고 보면은 요 점이 0.01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그들이 갖고 있는 부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요 점 하나가 0.01%가 이만큼 넓이, 이걸 전체를 100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만큼 넓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1%를 얘기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상위 0.01%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다 네트워크로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아까 얘기했지만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사람들, 알고리즘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모으기 때문에 이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해결책이 있는가? 해결책 저는 아직까지는 못 찾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퇴임 강연을 할 때 우리 후배 사회학자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사회과학의 앞으로 남은 숙제는 이 문제다. 이 문제를 우리 후배들이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공동체가 과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후배들에게 상당히 간곡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정말 숙제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강철희 회장님께서 저보고 그래도 뭔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톨러런스 교육. 우리는 톨러런스 교육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 들을 준비가 학교 교육에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두보아라는 사람이 제가 참 좋아하는 교육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한번 보시죠. 교육의 목표는 인간을 몫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몫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인간을 몫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몫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인간은 인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 돼야 되느냐? 앞으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기대해 볼 만한 사항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흔히 후기 물질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후기 물질주의적 가치 변화라는 것은 자기의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 자기 표현을 욕구 이런 것들이 환경적 문제, 이런 가치 변화들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시장에서의 변화입니다. 여태까지 시장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겠다. 기업 시민이 되겠다. 또 여러 가지 배려를 목표로 하는 기업 정신을 사원으로 삼겠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굉장히 희망적인 조짐이라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국가, 시민사회에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그것들의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뭐 정부 실패라든지 이제 시장이 자생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태동시키고 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규제하자? 예, 이미 많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가장 늦고 우리나라도 늦은 편입니다만은 유럽 쪽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까지 규제는 아직 못합니다만은 알고리즘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정보를 추천해주는 추천 컨텐츠의 알고리즘. 그래서 정보 고치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규제하는 것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증오하는 말들, 욕설들 이런 것들을 AI가 자동 필터링 해주는 그런 규제가 스스로 생겨나고 있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 우리도 자생적으로 생기는 사이트가 하나 있더군요. 뉴스타프라는 이 사이트는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팩트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얘기해주는 그런,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게 제 시간 됐다고 지금. 맨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균열이란 네트워크의 균열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이게 복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국가주도형 복지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해왔죠. 저는 민간주도형 복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원 이사장님 같은 분들이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것은 예를 들면은 pay it forward라는 정신하고 같이 운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ay it forward는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pay back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pay forward는 나의 미래 세대 또는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내가 배려하고 싶은 사람에게 미래 세대로 pay forward 하는 겁니다. pay back이 아니라 pay forward를 하면은 이것이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금방 도달하게 되는, 네트워크가 복원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사람들이 약 70억이라고 한번 쳐보시죠. 그럼 내가 몇 명에게 베풀면은 6단계 만에 6 degree separation이라고 하는 6단계 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도달할 수 있을까요? 6단계 만에 전 세계 인구를 다 포함하려면은 내가 친구 44명을 가지고 있고 내 친구도 친구 44명을 가지고 있고 이게 6단계로 증가하면은 전 세계 인구가 다 네트워크로 통합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는 공감 문명의 확산과 더불어서 민간 차원에서 복지가 이런 네트워킹을 계속 넓혀 확장해가는 이런 필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그림 한번 보시죠. 한 푼 줍쇼 하는 사람하고 배고파요 하는 사람하고 누가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까요? 배고파요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적선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인간들에게 대한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공감 능력과 민간 복지의 네트워킹이 확대되면은 혹시나 제가 우려하고 있는 이 공동체 분열의 조짐, 문명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한 약간의 치료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사회과학자가 이 문제에 천착하고 연구를 집중하기를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